지금까지 살펴본 구도 정하기가 기본에 해당한다면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은 응용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위치를 잡는 수준을 넘어서서 움직임이 추가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내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동영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익숙하게 들어봤던 내용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우선 샷의 크기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는 연극과 구별되는 동영상만의 특징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콘텐츠는 아무래도 인물이 피사체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인물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지요. 마담 X라는 작품을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심재윤의 바른 영상 수업이라는 책에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관심이 생긴 학생은 강의를 시청한 후에 읽어보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풀샷입니다. 이는 인물 전체를 한 화면 안에 담는 것인데요. 세세한 표정을 담기는 어렵지만 해당 캐릭터의 전체적인 행동, 상태, 스타일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물의 외모는 어떤지, 키는 얼마나 큰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신발은 무엇을 신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직업도 유추할 수 있어요. 전반적인 이미지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니샷이에요. 무릎부터 머리까지를 한 화면 안에 담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표정을 파악하기는 다소 어렵지만 행동과 동작 정도는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겠어요. 등장인물 간에 키 차이가 있을 때 그를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상식 등의 행사에서는 주로 니샷으로 사회자를 잡는 경우가 많지요. 이것을 활용하면 대상 인물의 제스처, 행동, 외모 등을 전달하기 용이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미디움 샷입니다. 허벅지 중간 부분부터 머리까지를 한 번에 담는 방식이에요. 이전 샷들에 비하자면 주변의 정보를 담아내지는 않고 인물 그 자체에 포커스가 형성됩니다. 두 명의 캐릭터가 서서 대화하는 장면에서 특히 효과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인물에 집중하기 때문에 대사 전달력도 높아지고 화면상에 여유가 있어서 한꺼번에 두 명을 잡아도 갑갑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 미디움 샷을 잘 활용하면 팔 동작이나 제스처를 담아내기에 좋아요. 다음은 웨이스트 샷입니다. 허리부터 머리까지를 한 화면에 담기 때문에 인물을 대상으로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지요. 인터뷰나 뉴스 등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대화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디움 샷과 웨스트 샷, 이 두 가지가 유튜브 콘텐츠에서 많이 사용되니까 가장 먼저 연습해 보기를 권합니다. 특히 인물의 배치와 동작을 적절하게 바꿔가면서 연습해 보면 가장 적절한 구도를 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인물을 잡아내는 구도인데요. 먼저 바스트샷입니다.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가슴 윗부분부터 머리까지 담아내는 방식이에요. 사실 바스트샷은 웨이스트샷과 함께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법입니다. 웨이스트샷보다는 더 집중된 효과가 필요하거나 강조해야 하는 부분에서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강조가 반복되면 시청자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차츰 바스트샷보다는 웨이스트샷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강조를 위해서는 여전히 자주 활용되고 있고요. 다음은 클로즈업입니다. 인물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찰 정도로 촬영하는 샷인데요. 단연 강조의 의미가 강하고 특히 인물의 표정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감정 표현에 효과적입니다. 꼭 얼굴로 한정되지는 않아요. 인물인 경우에는 신체 일부분을
부각하기도 하고요. 사물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를 통해 변화하는 양상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클로즈업 중에서도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라는 기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얼굴 정도가 아니라 더 세세하게 눈, 코, 입 등만 화면에 가득 담아내는 방식이에요. 아주 세밀하게 감정을 잡아내죠. 극단적인 강조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샷의 크기를 인물에 맞춰서 살펴보았어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샷에는 이런 것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훨씬 다양한 종류가 가능하니 실제로 촬영을 해보면서 자신에게 혹은 자기가 만드는 콘텐츠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화면에 입체감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카메라로 포착되는 영상은 2차원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실처럼 3차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화면 안에 층위를 나눠줘야 합니다. 그러면 깊이감이 형성되면서 입체적인 느낌이 살아나거든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경, 중경, 후경, 즉 가까이 있는 풍경, 중간 지점에 있는 풍경, 멀리 있는 풍경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 카스파르 프리드리히가 1818년경에 그린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그림입니다. 분명히 2D 평면 회화인데 입체감이 느껴지죠? 그림에서 초점은 전경, 그러니까 시청자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부분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시청자들의 시선이 모이는 만큼 중요한 대상, 핵심적인 피사체가 놓이고요. 가장 세밀하게 묘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입체감 만들기는 이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풍경을 구분해서 입체감을 만드는 기법에 대해 더 살펴볼게요. 자, 이 그림을 나눠 봅시다. 먼저 전경은 이 부분이 해당해요. 바위산에 올라가서 눈앞에 펼쳐진 안개 바다를 내려다보는 방랑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작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겠죠. 작품의 핵심은 여기에 놓입니다. 바로 여기에다가 중경이 더해집니다. 이렇게요. 사실 중경은 제시되지 않아도 의미 전달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산봉우리를 하나 더하는 편이 입체감이 훨씬 분명하게 느껴지죠. 자, 마지막으로 후경이 위치합니다. 흐릿하게 보이지만 바로 여기에서 목표 지점이 제시되죠. 방랑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저 멀리 있는 높은 봉우리인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풍경을 하나로 합치니까 화면의 의미가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이 방법을 잘 기억해 두세요. 실제 촬영할 때는 이렇게 한 화면 안에 전경, 중경, 후경을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는 위치로 만들면 더 또렷하게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비단 영화 촬영에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례를 살펴볼게요.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 신카이 마코토의 초속 5cm에 나오는 장면들인데요. 자, 첫 번째 장면은 길가에 주차된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흐릿하게 길 모퉁이가 제시되고요. 전경과 후경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감독은 이 장면의 앞과 뒤에 벚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추가했어요. 이렇게 층위를 나누어서 표현을 하니까 입체감이 더 부각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 도로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인물이 제시되죠. 이것만으로는 평면적인 화면인데 감독은 길 건너편에 불이 켜진 상점, 어두운 골목, 가로등 등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전경과 후경 사이에 공중전화 박스와 길 건너 사이에 헤드라이트를 켠 자동차가 지나가도록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한결 입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장면은 눈이 내리는 플랫폼이에요. 라이트를 켜고 있는 기차가 가운데 중경에 배치되고 그 꼬리가 길게 이어져서 뒤쪽 중반부로 소실됩니다. 그 뒤편에는 계단이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중경과 후경은 움직이지 않는 모습으로 제시하고 앞쪽 전경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눈이 내리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없었다면 그저 평면적이었겠지만 움직임을 전경, 즉 관객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곳에 배치해서 마치 움직임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 속의 모든 요소가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움직임이 없는 것과 움직임이 있는 것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동영상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의 초점 맞추기 기능을 활용해서 입체감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동안에는 움직임이 있는 사물 혹은 인물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카메라를 움직여서 더 엄격하게는 카메라의 초점을 변경시켜서 입체감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앞서 살핀 풍경 분할 방법의 연장선에 있는 표현 방법부터 볼게요. 자, 이 사진은 전쟁터를 걸어가는 인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후경은 길 건너편의 낡은 집들, 중경은 걸어가는 사람의 하반신, 그리고 전경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탄피들입니다. 이 사진의 작가는 이 중에서도 전경, 그러니까 탄피에 포커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즉, 전쟁의 참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뒤로 갈수록 포커스가 흐려지는 기법으로 평면적인 화면에 입체감을 더했습니다. 만일 작가가 이처럼 전경이 아니라 중경이나 후경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또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초점을 어느 부분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입체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할 때는 전경, 중경, 후경을 잡아놓은 뒤에 각각 포커스를 다르게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웃 포커싱이라는 기법을 알아볼게요. 이는 하나의 화면 안에서 특정한 피사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흐릿하게 처리하는 촬영 기법입니다. 여러 작품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기법인데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례로는 허진호 감독의 2001년 영화 봄날은 간다의 마지막 장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이 불같이 타올랐다가 사그라드는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 포스터에 나와 있는 두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여느 연인들이 그러하듯 이들은 우연한 계기로 서로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는 거리 따위 문제가 되지 않죠.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 서로 오고 가면서 감정을 쌓아가고 마침내 둘이 함께 밤을 보냅니다. 이 장면에 나오는 대사가 그 유명한 라면 먹을래요? 입니다. 다시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남자를 보내기 싫어서 여자가 건네는 말이죠. 하지만 역시 여느 연인들이 그러하듯 이들의 사랑도 차츰차츰 식어버립니다. 몇 번의 다툼 끝에 사랑을 접는 순간이 마침내 찾아와요. 그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더욱 슬프게도 이들은 화창한 봄날에 이별을 합니다. 아직 미련은 남아있어요. 어떻게 감정을 한 칼에 자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뒤돌아보지만 이미 남자에게 여자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흐릿하게 변해버린 거죠. 감독은 이러한 아웃포커싱 기법을 통해서 둘의 사랑이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리에 남은 남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고 돌아서 가는 여자는 흐릿하게 변하는 아웃포커싱 기법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초점 맞추기 혹은 변경하기는
화면을 입체적으로 만들고 한 장면의 의미를 다채롭게 구성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소개한 촬영 기법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면 오히려 활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이 정도만 추렸습니다. 영상 제작 혹은 동영상 표현에 관심이 생긴 학생은 제가 알려드린 참고 자료들을 활용해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진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무작정 방법을 배운다고 실제 촬영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충실한 훈련을 통해서 기초적인 이론을 완전히 익숙해지도록 익히고 그 뒤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론보다 실습. 이것을 잊지 말고 중간고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유튜브 영상 촬영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튜브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이 강의가 우리의 인식을 넓히고 창작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